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유진영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재무제표의 여러 보고서 중에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까지 해서 이제 세 개를 알아봤고, 주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로 빼놨는데, 지금부터 주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이란 무엇이냐?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혹은 현금흐름표에 있는 각 항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재무상태표라든지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숫자로만 나왔는데 이걸 말로 풀어 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기업에 이제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요? 차입금이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주석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건 눈을 감고 코끼리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맞추는 행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특이사항이 발견됐다. 재무제표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매출원가가 크게 감소를 했어요.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주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제 봐야 하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업보고서를 보시고 사업보고서에 이제 재무제표가 다 나와 있는데, 보통 컴퓨터로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100페이지짜리 사업보고서를 뭐 출력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보통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는데 컨트롤 F 키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 그 단어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따라서 컨트롤 F 키를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만 이제 즉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발 부채나 소송 등 재무상태표에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발, 뭐 보통 이제 사고나 범죄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이 기업이 원치 않게 부채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게 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출액이 한 200억대 나는 기업인데, 이제 소송 패소로 인한 이제 비용 지출이 한 50억이 된다. 한 해 장사의 반을 이제 소송 비용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해 판단 가능하다. 소송에서 뭐 지거나 가령 환율이 갑자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꼭 주석에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반드시 이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주석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에 대한 주석 내용인데 쭉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무상태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매출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컴퓨터로 예를 드렸는데, 우리가 컴퓨터 100대를 만들어 팔았는데 지금 산 기업에서 당장 현금이 없답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채권을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 한 2년 뒤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당장 한 6개월 뒤에 갑자기 대표이사가 돈을 들고 도망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못 받을 가능성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상을 합니다. 이 기업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설정을 했으며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이 매출 채권이 나중에 이 기업의 매출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대손충당금의 변동.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 채권의 변동 추이만큼 대손충당금의 변동 추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대손충당금의 기초가 있고 기준서 개정 효과라는 게 간혹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IFRS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규칙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바꾸거나 할 때도 개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IFRS가 바뀐다 해서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회계
이제 수정이 있겠죠. 따라서 그 금액을 이제 적용시킨 겁니다. 자, 대손상각비가 환입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못 받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들어왔네? 라는 겁니다. 따라 좋은 거죠, 환입은. 자, 해가지고 기말에 이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재고자산 한번 살펴볼게요. 재고자산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100대를 팔았어요. 근데 내년에 팔기 위해서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50개는 항상 킵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부품 제조, 원재료, 수상품, 미착품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상품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재무상태표였나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갖고 와서 이걸 파는 행위가 이제 상품을 사와서 파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제품은 만들어 파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마진이 발생을 하겠지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수록 좋은 거죠. 제공품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만들다 만 겁니다. 그냥 만들다가 뭐 1년이 다 지났어요. 근데 미처 다 만들지 못한 공정상의 오류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지 못한 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평가 손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정가치평가법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공정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혼동이 있으세요. 공정가치가 뭐냐 하면 자산에 대한 가치를 공정하게 매긴다입니다. 이 공정의 기준이 뭐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자체가 해당 자산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팔 때 정해진 가격이겠죠. 그걸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되겠고요. 이게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죠.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가다, 시장 가격이다 라고 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공정가치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떨어졌다. 시장에서 우리의 재고자산을 그만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좀 안 좋은 거겠죠. 평가손실 자체가. 따라서 현재 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봐야 이 기업의 재고자산이 앞으로 얼마에 팔릴 건지, 혹은 이게 떨이로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떨이로 되면은 지금 100대를 만약에 100만 원에 팔았는데,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재고자산 50대가 뭐 개당 50만 원에 팔릴 수도 있어요.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이거는 주석에 이제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주석에서 과연 우리가 뭘 봐야 할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 내용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아까처럼 재고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빚 있죠, 빚. 자, 단기 차입금.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단기 차입금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봐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발부채나 소송 등에 대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국에 굉장히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A라고 해볼게요. 자, 그 기업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중국 내 현지 기업 B가 있습니다.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사업국 자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국법으로 소송에 들어갔는데 A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A가 패소를 했어요. 근데 A는 이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법원 상고에 들어갑니다.
보통 3심이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3심까지 갔다. 근데 2심까지 패소를 했다. 근데 2심 패소했을 때 판결이 뭐냐? A 기업은 1,300억을 지불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시고요. 꼭 1,300억이 아닙니다. 예시인데 예를 들어 이 기업이 한 해에 2,000억 정도의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 절반 이상가량의 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3심까지 가게 되면은 이 비용을 제할 수 있을까요? 제할 수 없겠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겠죠. 왜냐하면 1심도 패소하고 2심도 패소했기 때문에 다 패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우발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게 일회성 비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지 않는다. 따라서 주석을 반드시 봐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F를 통해서 이제 뭐 우발부채를 검색하시거나 소송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아래와 같다 하면서 이제 패소할 수 있으며 뭐 금액은 이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정말 친절하게 적어 놓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사항입니다. 이제 주석에 회계 처리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적습니다. 우리는 뭐 KIFRS를 준수하는데 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준말입니다. KIFRS를 준수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맞게끔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어기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회사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바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KIFRS는 굉장히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익은 가능한 한 작게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고 이 기업이 진 빚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크게 계상하라. 투자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회사의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강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계속 바꿀 수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것이지 뭐 급등주나 이런 걸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계류 중인 소송.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다 라고 나왔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길 가능성이 높으면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이기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아무리 주석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은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적어놨어도 패소할 때를 대비하자 이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봐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바꾸는가? 이 기업이 KIFRS를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해 놨는데 계속 바꾼다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해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건 조심을 해야겠죠. 이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실례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코스닥 뭐 A 기업으로 해볼까요? 자, 코스닥에 상장된 A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이 기업의 주석을 보면은 거의 매년 이제 바꿉니다. 처리 방침을, 회계 처리 방침을 계속해서 바꾸는데 바꾸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웃겨요. 재고자산 평가 기준을 바꾼다거나 우리가 매출채권 인식을 미리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기업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업은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KIFRS에서 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상장을 한 기업들은 무조건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따라서 기업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다 말해놨는데 우리가 안 읽어볼 이유는 없겠죠. 최대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분식회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스페셜 챕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앞서 알아본 이제 재무제표의 4대 보고서, 보통 5대 보고서인데,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이 계정 과목은 뭐 자산이다, 뭐 부채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자본 변동포만을 놓고 이제 강의를 찍어 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4대 보고서로 이제 분식회계를 한번 잡아 볼 텐데, 어떤 요령을 갖고 분식회계를 잡아내며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식회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자, 분식. 이제 속뜻을 살펴보면은 보기 좋게 꾸민답니다. 이게 꽃가루 분자인데, 이제 화장을 할 때 보통 이제 분을 많이 분칠한다고 하잖아요. 보기 좋게 이제 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보기 좋게 한다라는 거죠. 자,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왜곡. 보기 좋게 꾸미니까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겠죠. 그들에게 손해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이걸 좀 못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왜곡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같이 혼동이 옵니다. 이거 이제 분칠을 한 걸 그거를 벗겨봐야 되는데 그냥 겉만 보고 괜찮네 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상장 폐지, 회생 절차를 밟게 되고 그 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석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을 하게 되면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의무예요. 회계 법인을 지정을 합니다. 이건 기업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회계 법인에 이제 근무하시는 회계사 분들이 해당 기업에 찾아가서 회계팀과 거의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잘못이 됐고 어떤 건 잘 됐고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공시를 올리는데, 이제 보고서입니다. 뭐 분기 보고서가 됐든 반기 보고서가 됐든 이제 보고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감사 의견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건 투자자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사 의견. 첫 번째로 적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비적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의견 거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한정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적정은 말 그대로 그냥 적정한 겁니다. 감사 보고서 잘 썼다라는 거고, 비적정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지 않다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의견 거절입니다.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견 거절이 왜 이제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보고서를 회계사한테 제출을 했는데 어떤 특정 정보를 위한 모든 자료가 다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의견 거절이 발생한 기업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정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 정도인데, 한정이 뭐냐 하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감사 보고서가 이걸로 할게요. 감사 보고서가 한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리다. 따라서 이 기업은 한정이다라고 이제 회계사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주석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식회계를 파악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서들을 이제 쓴 사람인데, 보통 분식회계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출판을 하신 분이에요. 자, 하워드 슐츠가 정의한 7가지의 분식회계 기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매출액을 조기 계상하거나 매출 채권을 과대로 계상한다. 자, 조기.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채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적어야 합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는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조기에 계상한다.
우리가 2018년에 발생한 매출이 아닌데 미래에 발생할 매출인데 이거를 그냥 가져왔다. 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저와 제 친구가 하나 그냥 구두 계약을 합니다. 말로써 계약을 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냥 이 친구가 저한테 뭔가를 사는데 100억을 주겠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00억을 그냥 포괄손익 계산서에 올려버렸어요. 그냥 구두 계약일 뿐인데 올려버렸다. 라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얘가 어떤 매출을 올려서 100억을 벌었네? 이 100억이 근데 제 1년 한 해 매출을 전부 다 그냥 땡겨버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쑥 증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조기 계상하거나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대 계상한지 과대 계상 안 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증가해버리는 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보통 매출 채권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가 쭉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때 과대 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어떤 식의 특징이 있냐라고 한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순이익보다 상당히 작아진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순현금 흐름이죠. 이게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속이기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보다 이게 작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장기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채권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올라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물론 진짜로 매출도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이게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회성 수익. 제가 포괄손익계산서였나요? 그 설명을 드릴 때 외화환산 손익으로 인해서 총포괄 손익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일회성 수익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냥 한 해 그냥 수익이 갑자기 났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거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기업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심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화환산 손익 같은 일회성 수익도 있겠지만 저평가된 자산의 매각으로 순이익이 증가한다. 자, 저평가라는 말은 우리가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자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자, 가령 우리가 10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냐? 분식회계를 위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 100억짜리 토지를 판 거를 우리는 그냥 재무상태표만 보고 접근을 했다면 그 자산이 없어졌네? 근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이 증가를 했네? 무언가를 팔았는데 이 판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매출이 발생을 했다. 좋은 기업이다. 안 됩니다. 자, 그냥 토지를 팔아서 매출에만 인식을 시키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업이 돈을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합니다. 매각. 이거는 주석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주석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인식할 비용을 과거 혹은 미래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영업 비용 등을 자본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연구비 뭐 이런 것들을 자본화를 시킬 수가 있죠. 무형자산화 시켜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자본화를 시키거나 혹은 수리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전부 자본화 시켜버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비용은 비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냥 매출에서 삭감을 시켜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부채를 과소계상시킵니다. 부채를 줄여서 계상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미래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령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있거나 용역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기록하지 않아 버립니다. 혹은 회계 추정을 갑자기 변경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 이제 거래처에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할 때 그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은 추정을 바탕으로 정한 건데 그 추정을 갑자기 변경시켜가지고 우리가 바꿔봤더니 지불 안 해도 돼, 혹은 용역을 제공 안 해도 돼, 따라서 우리 이제 부채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가진 기업을 찾아라.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자, 5번째 한번 볼게요.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한다. 가공 매출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계약으로 이렇게 매출을 잡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매출을 그냥 만들어서 인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리매매에 들어간 A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업이 한 3년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합니다. 근데 4개년도 차에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합니다. 갑자기 뭔가 느낌이 나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3년 동안 적자가 났으면은 이게 보통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적자가 나다가 슬 올라오는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뭔가 있다는 소리죠. 이런 예입니다. 가공의 매출액을 만들어서 매출로 잡았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급등하는 걸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자, 6번째를 볼까요? 현재 발생한 매출을 미래로 이연시켜서 계산한다. 이연시켜서 계산한다. 자, 좀 이상합니다.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미래로 옮겨버린대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런 걸 역분식회계, 분식회계 거꾸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매출을 많이 발생시켰어요.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납부해야 하죠? 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죠. 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로 이연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분식회계 일종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상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자, 미래에 인식할 비용을 단기 특별 항목으로 계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현재 발생할 매출을 미래에 이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미래에 우리가 인식해도 될 비용 자체를 올해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올해 매출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불법적으로 절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역분식회계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사항인데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분식회계로 인해 상장 폐지당한 기업, 제발 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트레이스라는 기업을 살펴볼게요. 자, 현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현금.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이 갑자기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차입금을 보는데 현금은 증가합니다. 근데 차입금, 매입 채무도 그렇고 단기 차입금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런 수준으로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내냐? 아니었습니다. 자, 말로 풀어 설명해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5배가 증가가 하는데 단기 차입금은 50억이나 감소를 한다. 빚은 갚고 있는데 현금이 줄어들어요. 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맞기 힘들어요. 보통은. 따라서 분식회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나, 열심히 라고 우리가 이제 대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숫자를 맞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걸 조심하셔야겠죠. 자, 트레이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 흐름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표 뜯어봤더니 적자폭은 감소했지만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돈은 계속 못 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순 손실 폭이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빚은 갚고 있대요.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단기순이익이 6배 감소를 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손실폭은 감소한다. 그럼 영업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과대로 올렸겠죠. 그렇겠죠. 이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상 숫자, 이렇게 위와 같은 이런 이상 숫자가 발견됐을 때 주석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명이 없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기업도 있구나 하고 공부하는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투자를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트레이딩 관점은 또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방송 초기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기업이 건실하든 아니든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더 내가 산 가격대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 다만 너무 장기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식회계를 그럼 어떻게 피하는지 살펴볼게요. 가급적으로 보수적인 회계 처리 기준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을 자주 바꾸는 기업은 투자를 지양한다. 똑같은 개념이죠. 회계 기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기업이므로 분식회계 확률이 높아진다. 분식회계 확률이 높아진다가 되겠고요. 만약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발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우발부채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접근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해외 시장에 진출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기보단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자 거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자 거래가 있는 기업은 주의해라인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어요. 혹은 최대 주주를 변경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던 A 기업이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어떤 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냐. 이게 그냥 지분을 매각하면은 무조건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돌려서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대여금 형태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로 계속 보냅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이에요. 간접적으로 지금 회사의 돈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계속. 지분 매각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최대 주주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대여금이 대체 왜 빠져나갔는지 주석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세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상하는 기업은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버리거나 뭐 이렇게 쭉 빠지다가 쭉 올라가는 추세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분식회계를 과연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범죄로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이 강화가 되고 경찰 인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범죄도 그에 맞춰 더 진화를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분식회계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만큼 진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방지는 하자 이겁니다. 분식회계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은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데는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이제 강의 초반에 드렸는데 우리가 안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서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을 발굴을 했을 때 내재 가치가 유의미해지는 거지 안 좋은 기업의 내재 가치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4대 보고서였죠.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필수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 정도에는 상식선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무제표의 4대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본 변동표는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방송 초기에도 설명을 드렸던 재무 비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 강의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